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양진 교수님의 몸이 철학을 말하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의 체험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원래 그 유명한 언어학자인 촘스키의 제자였지만은 이 촘스키의 반기를 들고 인지 언어학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존슨은 칸트 학자인 코언의 제자이지만 역시 칸트의 초월론에 반기를 들고 자연주의의 길을 선택한 학자입니다. 이들이 인지과학, 특히 2세대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철학계의 논의로 물고 들어와서 체험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옆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도표인데요. 발제주의의 테두리에 속하는 학자들이 말하자면 2세대 인지과학자들에 속합니다. 조지 레이코프, 존슨, 드레이퍼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하여간 이 체험주의는 철학에서 과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과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철학을 하는 것이기에 진화론이라던가 과학적 내용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큰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학적 사유가 경험적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사실에 상충되는 철학적 가설은 바로 그 경험적 사실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박을 피할 수 있는 쉬운 길이 바로 초월이나 선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초월이나 선험에 의지하는 것은 경험적 반박을 피할 수는 있지만 경험적으로 입증될 가능성 또한 없다. 그래서 이 체험주의는 경험적 사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 경험적 사실과 괴리되어 초월과 선험을 말하는 철학은 곧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반박이 될 것입니다. 철학은 당대에 확보된 경험적 사실 위에 구축됩니다. 참으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의 날개를 편다. 수세기 전에 제기되었던 지동설이나 뉴턴 역학, 진화론은 지금까지도 우리 상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경험적 탐구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험적 탐구가 상대적 안정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연장선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주의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표방합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자연주의를 보시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자연주의는 흔히 환원주의나 물리주의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추상적인 모든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강한 환원주의를 표방한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태도는 흔히 물리주의라고 불린다. 체험주의는 근원적으로 환원주의를 거부한다. 그래서 체험주의는 좁은 의미의 자연주의를 거부하고 반면에 넓은 의미의 자연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자연세계의 일부이며 따라서 철학적 탐구에서 자연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관점에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카르와 메가더는 자연주의를 어떤 형태의 초자연적인 실체나 사건, 인식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정의한다.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다마지오의 연구를 한번 보시죠. 검사 결과 엘리엇은 전두엽 오른편과 왼편에 모두 손상을 입고 있었으며 오른편의 손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능력, 언어 능력, 기억력 등도 온전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의 결정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다마지오가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은 엘리엇이 감정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 행위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성과 감정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가정은 엘리엇의 사례를 통해 부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몸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실체, 물질과 괴리된 어떤 기적이라던가 영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체험주의에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주는 가르침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도 되는 세상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즉 객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몸이라는 것이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는 이 몸의 제약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기에 무제한의 다양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획일적이지도 않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험주의는 객관주의적 열망을 거부하면서도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로의 전락을 막아주는 제약을 우리 경험의 구조에서 찾는다. 그 제약의 소재는 바로 우리 경험의 신체적 물리적 층위에서 드러나는 공공성이다. 그 다음 구절은 조금 어렵지만 뒤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몸의 직접적 활동에서 출발하는 우리 경험은 다양한 은유적
기재를 통해 정신적 추상적 층위로 확장되지만 그 확장은 결코 해석 불가능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경험이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신체화되어 있다. 이 경험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100%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단순한 산술적 확장이 아니다. 그 확장에는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국면이 개입되며 그 과정에는 우리가 법칙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상적 구조들이 개입된다. 그 결과 인문학적 사유는 스스로의 출발점을 이루었던 경험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다른 국면을 드러낸다. 인문학적 사유가 당대의 경험적 지식을 외면하고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지식이 그 자체로 인문학을 구성해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에 두뇌의 작용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세대 인지과학이 밝혀준 것처럼 이 확장은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사고의 확장에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변이가 개입되며 그러한 확장은 은유나 환유와 같은 본성적으로 비법칙적인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결국 인간의 사고는 상상적 구조들이 주관하는 비법칙적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환원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개괄적인 체험주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경험적 지식의 확장을 설명하는 존슨의 상상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슨의 상상력 이론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영상 도식과 즉 이미지 스키마와 은유적 사상 개념이다. 먼저 영상 도식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비명제적이고 선개념적인 구조들이며 우리가 구체적 대상을 식별하는 데 개입되는 소수의 패턴들이다. 존슨은 영상 도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 영상 도식이 은유적 사상을 통해 추상적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영상 도식은 소수의 요소로 구성된 단순한 패턴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의 문화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영상 도식이 만들어지고 즉 이미지 스키마가 발생하며 이 영상 도식은 다시 은유적 사상을 통해서 추상적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존슨의 책 마음속의 몸에 설명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이나 경계성을 마주치는 것은 신체적 경험의 가장 편재적인 특성의 하나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떤 물건들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을 유출하는 3차원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친숙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음식의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환경,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적 포함을 경험한다. 우리는 방, 의복, 차량, 그리고 무수한 종류의 경계에 지어진 공간에 안 또는 밖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물건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을 그릇 안에 집어넣는다. 이 각각의 경우에 반복적인 공간적, 시각적 구조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포함에 대한 전형적인 도식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구성된 영상 도식은 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 대상에도 사상된다. 그릇 도식은 컵, 방, 건물 등 무수히 많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되며 그 사상을 통해 우리는 본래 안과 밖이 없는 그 대상들이 안과 밖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꿈에서 깨어난다. 역사 속으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벗어나다. 그래서 이 물리적 대상이든 추상적 대상이든 본유적으로 안팎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 발생한 그릇 도식을 그 대상들의 은유적으로 사상함으로써 안과 밖이라는 지향성을 부과한다. 그래서 대상들은 비로소 안과 경계와 밖을 가진 그릇들로 이해되고 경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험주의라는 낯선 이름은 레이코프와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이 책에서 은유가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언어적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하는 중심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가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중심적 기제라는 관점에서 은유를 개념체계 안에 영역 간 사상으로 특징짓는다. 즉 우리는 은유를 통해 A 영역의 경험을 B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B 영역의 경험이 원천 영역이 되며 A 영역이 표적 영역이 된다. 추상적 개념들은 추상적 영역의 구체적인 경험 내용이 은유적으로 사상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따라서 그 개념들의 경계는 본성상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진리, 이성, 주체, 자유, 정의 등 모든 추상적 개념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은유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애정은 따뜻함, 중요함은 큼,
행복은 위, 친밀함은 가까움. 새로운 은유 이론의 철학적 중요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주관적 경험이나 판단이라고 부르는 추상적 칭의의 경험이 감각운동 지각 칭의와 분리되어서 형성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관적 판단인 애정에는 온도라는 감각운동 영역의 지각이 사상되고 있으며 주관적 판단인 중요함에는 큼이라는 감각운동 영역의 지각이 사상되고 있다. 나라야나는 1차적 은유에 관해서 애정을 특징짓는 두뇌 안의 신경망과 온도를 특징짓는 신경망 사이의 연결체가 확립된다는 사실을 신경과학적 관찰을 통해 밝혀냈다. 개념이 감각운동 지각의 근거에서 은유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지과학적 탐구의 진전은 지각작용과 개념작용 사이에 가정되는 이분법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린다. 몸의 작용이 바로 개념화의 본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체험주의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어떤 철학 이론도 근원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모든 진리는 특정한 은유적 체계 안에서만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 판단, 그리고 개념도 감각운동 지각의 근거에서 은유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감각운동 지각이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유의 은유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도 체험주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구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언어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론 언어학은 연구 주제에 따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학파에 따라서는 크게 형식주의, 기능주의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지언어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체험주의와 인지언어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의미는 언어와 세계의 대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 내용을 언어적 기표에 사상함으로써 생겨난다. 이 사상의 과정은 본성상 부분적이다. 원천 영역의 모든 경험 내용이 어떤 기표에 한꺼번에 사상되는 경우는 없으며 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과 사태의 1대1 대응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섹시한 금발 미인을 만찬에 초대했다. 나는 유명한 첼리스트를 만찬에 초대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만찬에 초대했다. 나는 동성연애자를 만찬에 초대했다. 이것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기술.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 특정한 맥락을 따라 그중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며 그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특정한 사실은 부각되고 나머지 사실은 자동적으로 은폐된다. 이 선택을 넘어서서 모든 사실을 포괄하는 중립적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 언어적 기표인 문장은 본성상 세계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기체적 존재인 우리 누구도 세계를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경험 내용을 기표에 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 내용을 문장이라는 언어적 기표에 사상하며 또 각자의 경험 내용을 사상함으로써 그것을 해석한다. 최초의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상에 앞서 최소한의 경험 내용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최초의 사상에 사용되는 그 경험 내용은 1차적으로 물리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체험주의적 해명에 따르면 기호적 의미의 원천은 신체적 물리적 경험에 있다. 기호 산출자의 사상 내용과 기호 해석자의 사상 내용이 합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경험 내용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상기한다면 기호적 산출과 해석이 합치할 가능성은 바로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경험 내용의 유사성 정도에 국한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작품을 읽고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한국인이 쓴 소설이라면 한국인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쌓아온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경험 내용이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시인이 쓴 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물리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물리적 환경과 한국의 물리적 환경과 거기에 어떤 문화적 맥락이라든가 사회적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약간의 변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표를 통해서 얻는 것들 그 기표에 대한 해석은 약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관은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것이고 이 합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존설의 주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이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기호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썰은 먼저 자연적 실제와 사회적 실제를 구분한다. 산이나 강, 하늘은 자연적 실제다.
반면에 화폐, 결혼, 정부, 대학, 교회 등은 인간의 합의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그것들이 모두 썰이 말하는 사회적 실제다. 썰은 언어가 사회적 실제 구성의 필수 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이 언어의 내재적 기능의 하나가 바로 상징화라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모든 사회적 실제는 언어의 내재적 기능인 상징화를 거쳐서만 구성된다는 것이다. 신체화된 경험의 본성에 대한 체험주의의 해명은 기호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썰이 말하는 사회적 실제를 포함한 기호적 실제의 본성에 관한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해명의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체험주의의 언어가는 존설의 주장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험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그 다음에 실용주의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스트모던 이론들은 의미를 자유로운 기표의 놀이로 몰아감으로써 더 이상 의미에 관해 해명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적 상황을 불러왔다. 기표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됐는지에 관해 고전적인 과정은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아무렇게나 솟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존스는 의미의 주인이 문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산출하는 경험의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포스트모던 이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체험주의는 우리 자신을 자연적 존재로 보며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가 자연세계의 일부로 탐구되어야 한다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표방한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태도는 물론 체험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실용주의는 물론 메를로뽕띠와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이러한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체험주의와 실용주의는 매우 유사한 철학으로 보이는데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이 실용주의를 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파고들어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다 보니까 실용주의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철학을 말하다 노양진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체화된 인지의 핵이 뭐냐고 했을 때 학자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달락의 인지과학의 발견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 첫째, 인간 이성은 동물 이성의 한 가지 형태로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 및 뇌의 특이성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몸, 뇌,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일상적 형이상학, 즉 실제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관한 거의 무의식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마크 존슨과 조지 레이코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체험주의를 살펴보고 이쪽 계통에서는 체화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체화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단계의 인지과학이 어떤 몸과 괴리된 순수한 계산기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화주의에서는 어쨌든 몸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체화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조지 레이코프, 존슨의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